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3명 발생해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정체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 확진자 수 확산세가 한창이었던 그 한 달 전에서 비교했을 때 그때 이제 800명대였기 때문에 600 했었기 때문에 5월 들어서는 또 700명대 중반 거쳐서 700명 초반 내려왔고 최근 이틀은 또 500명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500에서 700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확산세가 좀 주춤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까? 예, 주춤해지긴 했고 약간 줄어든 것도 맞습니다. 예, 예. 또 4월 중에는 800명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예, 사실은 그것이 일일 평균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4월 달에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5월 달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즉 4월 달에는 96명이 사망을 하셔갖고 0.5% 치사율이었었는데 네네. 5월 달에는 지금 29일인데 119명 0.7%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지난달에 이제 환자 수가 이번 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좀 늦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600명 이하로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위험성도 많죠. 내용으로 보면은 우선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어요. 이건 아마 변이주의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이주의 비율도 36%가 넘어가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아직 변이주 같은 경우는 좀 시작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작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거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인도 변이주도 확산이 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 인도 변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영국의 경우도 도로 4,000명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 이거 인도 변이주가 뭐 50%에서 75% 정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예. 아직까지도 이 확실하게 감소세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이런 변이주들의 영향 또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변이주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한데 우리가 접종 속도를 빨리 높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이제 해결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진단 검사 수가 좀 줄어서 환자 수가 줄어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원래는 왜 그런 걸까요? 원래는 평일에는 한 4만 명 이상씩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3만 6천 명이다가 어제는 3만 1천 명까지도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예. 진단 수가 줄어들면 확진자 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수는 많은 데 비해서 보이는 것은 적은 것이 지금 상황이 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모든 데에서 예방접종,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부분은 뭐 걱정이 되는 좀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 현재의 환자 수가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 환자 수만 지금 보고 안정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평소가 4만 명이었는데 3만 1,000명이라면 한 20%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감염자로 봐도 700에서 500대면은 20% 줄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네요. 예, 그 비율 평소에 차이네요. 이제 주말에는 반 이상으로 이하로 줄지만 예. 이 주중에는 사실은 4만 명 수준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별다른 변동 상황 없이 이 진단검사 수가 준다는 것은 조금 우려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 인도 변이주 얘기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더 심각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영국 2,000명에서 4,000명 된 거 이게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제 우리는 안 그래야겠습니다만 확산세가 굉장히 급격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도 변이주가 그렇게까지 빨리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영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영국 변이주가 원체 빨랐었는데 그거보다도 확산 전파 능력이 예. 50% 이상 빠르다고 하니까 더한 거군요. 예, 50% 그렇게 이상. 빠른데 지금 우세종으로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50%에서 75%라고 그러면 이미 인도 변이주가 주로 우세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를 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즉 그렇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률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거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이제 전 국민의 그 1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틀 동안 117만여 명이 맞은 거니까 이게 굉장히 또 공급이 되다 보니 더 상당히 좀 빠르게 느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좀 갑자기 늘어난 이 원인,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가 이틀째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지금 110만 명,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10% 이상 접종은 받은 상황이 됐는데 하루 5, 60만 명만 이렇게 접종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물량도 충분하고. 네. 문제는 예방 접종의 이 동의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의율이요? 동의율이 지금 65%, 즉 60세에서부터 74세까지 사이에 있어서 65%라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5, 60만 명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잔여 백신이라고 그래서 젊은 층에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00만 명을 다 접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 1,300만 명이 가능한 한 고령층이 대부분이 되어야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6월까지 1,300만 명 목표로 하지만 가능한 한 60세에서 74세 사이가 70%에서 80% 정도의 접종률이 되어야만 위중증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틀 전부터는 30세 이상 저희가 뭐 대대적으로 정부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성인 누구나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편하잖아요, 일단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뭐 그게요? 3,000명, 4,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미 예비로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각 의료기관마다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초기에 이분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나 이 네이버에 뜨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종을 받는다고 그런다면은 고령층도 오히려 이런 데 자극을 받아서 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상황은 지금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계속 접종을 받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의 분위기 지난 며칠 동안 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아마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추적하면서 카카오 또는 네이버에서 찾아서 동네에서 접종을 받고 자기가 편한데 어디 가서도 접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 접종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은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 동의율 일단 이게 맞아도 괜찮대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퍼져야 되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한 분들이 네티즌 분들이 후기를 찾아보면서 정보에 대한 어떤 갈증도 그렇고 불안을 해소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상에선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 백신 후기를 공유한다, 뭐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 얘기하면서 열풍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는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히 좀 과연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나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접종을 받은 후에 과연 이 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다 궁금할 것인데 네. 좀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게 지금 고령층면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과도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이 접종을 받으면서 오히려 젊은 분들은 더 예방접종 후에 이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더 많거든요. 면역 예. 반응이 활발한 만큼 몸에서의 발열이라든지 권태감이라든지 몸살 기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 3일 정도 세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통증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잘못해서 과도하게 좀 이것을 표현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 사례가 너무 과도하게 홍보가 될 가능성이 겁을 있기 줄 수도 때문에 있고. 예, 겁을 줄 수가 예. 있겠고 예. 또 고령층의 경우와 젊은 층의 경우 상당히 그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그냥 노출하게 되면은 이런 홍보들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제 부작용 사례라는 걸 봤을 때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냥 독감 백신도 맞으면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이제 안 좋게 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보이는 어떤 부작용 사례라든가 이런 비율이
크게 뭐 과도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역시 독감 백신보다는 좀 더 면역 반응이 강한 것으로 강하다. 보입니다. 예. 어. 원래 이 항체가 생기는 반응도 더 세게 만들어진 백신으로 보여서 예. 결국은 이 부작용 사례들이 그러면 중증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독감 백신에 있어서 사망률이라는 것도 거의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이상 지금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사망 사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 사례가 없습니다. 거기다 혈전 부작용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이 혈수판 감소를 동반하는 이 혈전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도 나오질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조 증상만 잘 발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첫 번째 맞았을 때가 더 이상 사례가 많습니다. 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 반응도 더 강하게 나오고요.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두 번째 맞았을 때가 더 세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부작용 사례는 대단한 것이 없지만 사실은 2, 3일 지나도 이 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태감이라든지 몸살 기운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반응이 아닌 좀 더 즉 면역 반응이 아닌 이상 반응 부작용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한 사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한 4일에서부터 한 4주 정도 사이에 있어서는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뭐 가슴 통증이라든지 시야가 뿌여지고 이중으로 보인다든지 두통이 단순한 생긴다든지 어떤 그 단순하지 않은 것들이 아닌 것들. 예, 한 달 안에 생길 때에는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두통이나 몸살 같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독감 백신 맞아도 올 수 있는 그런 증상 이외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3, 4일이 지난 후에도 혹시라도 모를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하지만 그런 증상이 한 달 이내에 나타났을 때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박사님 말처럼 후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관적 감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정부의 목표대로 상반기 25% 접종,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 목표 잡은 게 1,300만 명이잖아요. 아직까지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해보면은 780만 명이 남았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은 하루에 한 30만 명 나와야 되는데 관건은 뭘까요? 예, 우리 접종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지금 어제 그제 사이에 맞추는 것을 보면은 뭐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이 맞는 상황인데 최대한 100만 명까지도 맞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더구나 아스트라제네카 경우는 지금 백신의 수급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물량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0세에서 74세까지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급의 문제군요, 결과적으로. 예, 공급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 예, 사람이 가서 맞아야만 이것이 되는데 전체 동의하고. 1,300만 명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70세에서 60세에서부터 74세의 고령들, 75세 이상은 파이자들을 맞았으니까요. 예.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접종을 받느냐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7월부터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들이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6월 3일이면은 예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10월이 넘어가야 접종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이 60세에서 특히 64세까지의 연령층들에서 좀 더 접종률을 높여야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1,300만 명까지 접종하는 거는 실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저희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게 또 영화 같은 것도 그렇지만 첫날 흥행은 이제 정말 불륜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이 접종도 제가 볼 때는 첫날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또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네. 지금 이 고령층들에서 60세에서부터 74세의 연령층들에서 굉장히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고는 싶은데 부작용도 걱정되고 하는 괜찮을까? 부분에 지금 이 초기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아마 70% 가까이까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거 높이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좀 애를 써야 될까요? 결국은 뭐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에 나오는 인센티브도 근데 방역 면에서만 보면 1차 접종을 받은 후에 뭐 7월부터는 마스크를 벗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70세 이 부근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접종이 되어야만 실제로 이 방역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의 연령층들이 얼마나 많이 맞느냐는 것이 제일 관건이고 그렇네요. 사실은 명수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좀 더 큰 인센티브들을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긴 아까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스크 벗게 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좀 감소시키면서도 뭔가 좀 더 파급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네. 우리나라 상황 보면 사실은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이 1차 접종만 받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다 했을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성격상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쓸 것으로 보여서 큰 걱정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방역 면으로만 봤을 때는 1차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면역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한 인구의 한 50% 정도가 받았을 때 벗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접종 후 증상 이게 또 증상이 있어도 문제지만 아무 증상이 없으면 이거 백신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백신 부작용 또 효능 이거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맞는 60세 이상의 연령층들에 있어서는 90% 이상 거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뭐 발열이라든지 가벼운 두통, 뭐 건태감 이 정도인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좀 더 강하게 뭐 독감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럴 경우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아스타아미노펜 계통의 해열제들을 먹으면은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상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꼭 항체 형성에 어떤 비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충분히 항체가 생성되는 하는데 사실은 고령층일수록 좀 면역 반응은 좀 낮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낮은 만큼 예방 효과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연령의 차이에 따른 것이기 그 때문에 신체적 특징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그죠? 그렇죠. 그건 뭐 연령대의 자연현상입니다. 신체적 특징. 노화 현상으로 그렇죠. 면역이 좀 떨어지는 것뿐이죠.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한간에서 돌고 있는 맞았을 때 그 젊은 층은 좀 더 반응이 크게 나타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좀 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뭐 웃으면서 하는데 그런 게 좀 이제 뭐 틀린 말은 그렇죠. 아닌 틀린 거네요. 말은 아닌데 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자기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다르거든요. 반응이 네. 거의 뭐 증상 없이 아무렇지도 않고 주사 맞은 부위만 약간 아픈 정도 또 뻐근한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올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까지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기사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1차 접종만 하고도 면역력이 딱 형성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지금 얀센 백신이 1차 접종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도 이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한 백신들은 사실은 한 번 접종하는 것을 디자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 번만 접종받아도 예방 효과는 뭐 거의 90%에 가깝고 그렇군요. 예, 사망자는 거의 안 나오는 100% 지금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이라는 의미는 이 1차 접종만으로서 항체의 지속력이 얼마나 갈지 또는 이것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스터 인젝션이라고 그래서 추가 접종으로서 그 개념으로 한 번 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1주에서 12주 정도 간격을 주고서 2차 접종을 하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해서 그 간격으로서 지금 맞추는 것이고요. 예. 1차 접종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것도 바이러스 배출량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나라들에서 지금 1차 접종의 비율을 얼마나 빨리 높이느냐가 이 방역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게 검사를 받는 분들이 이제 점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근에 줄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게 보니까 이게 정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서울 강서구에서 초등생 양성 판정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접종 이력도 없었고 접촉한 이력도 없었고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재검했더니만 두 차례 재검을 해보니까 또 연달아 음성이 나와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애초부터 뭐 양성이 아니었다.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위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양성이 나오면은 그 환자 확진된 사람은
뭐 격리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접촉한 사람들도 또 다 자가격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확산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PCR이라는 이 진단 방법은 민감도라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적은 양으로서 진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오염물질이라도 있으면은 음성인데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네. 검체를 채취한다든지 혹은 이 키트 자체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다른 키트를 가지고서 검체를 채취하고 반응을 돌려보면은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며칠 지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되는 상황이 다 5, 6일 지나게 되면은 전부 5, 6일 동안 격리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음성인데 그럼 지표 환자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그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는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검사 중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의 정확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좀 보세요. 어떻게 좀 그렇죠. 보세요? 정확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민감도라는 부분 얼마나 적은 양으로서도 진단을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민감도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R 반응이라는 것은 감염 초기에도 이론적으로는 한 개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개 정도 있으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민감한 만큼 위양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이슈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